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 경전 수업을 서울 붓다스쿨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식철학이라는 교재로 공부합니다. 못 사요. 절판이라. 네. 김동화 교수님 책이고요. 제본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오늘 처음 받아보신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한자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같이 읽자고 안 할게요. 저도 곤란하고 서로 곤란하니까. 이 유식철학 같은 경우에는 불교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사, 유식, 그리고 중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공부를 꼭 해야 돼요. 구사는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이 구사학이 유식학의 기반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관과 유식.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유식 철학인데, 그럼 24회차로 보면은 충분히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유식 철학을 그대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화 교수는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불교학개론 제일 유명하세요. 그러니까 김동화 교수님이 이 불교학개론 쓰신 뒤에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불교학개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부 김동화 교수의 불교학개론의 아류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불교학개론에 있어서는 원작이나 마찬가지인 이 내용을 집필하신 분인데, 유식철학도 참 좋습니다. 오늘은 서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보려고 그래요. 아마 한 50페이지 정도 될 건데요. 일단은 이 앞부분에 보면 짧게 김동화 교수가 왜 유식철학을 집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6, 7, 8페이지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8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 유식철학을 집필하시기 전에 먼저 구사학을 먼저 집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했던 것처럼 구사를 먼저 공부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유식학을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근본불교 부파, 그리고 나서 이 대비바사론에 이르기까지 지금 쭉 구사학이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속에서 왜 유식이 이제 정리가 되었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발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적고 시작을 할게요. 이제 불교 교리발달사는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리발달사 책은 김동화 교수 책이 있어요. 한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언젠간 공부하겠죠. 근데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초기 불교라고 하죠. 근본 불교라고도 해요. 그때 당시를 뿌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초기 불교, 근본 불교는 언제까지냐?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뒤까지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나온 거냐면 100년이 지나가고 나면 부처님을 직접 뺀 제자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 부처님 말로만 들었어.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초기 불교, 근본 불교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맞물려 있냐면요, 이때 부파가 처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 그러냐면 부파불교라 그래요. 부파불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항상 경전 보면 나오는 정형구 후오백세가 나오죠. 500년 뒤, 500년이 딱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보살승 불교가 나와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리가 잡히면 본인들을 대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살승이라고 자신의 사상적인 면만 분명하게 보여주다가 그걸 부파불교와 비교하는 이름인 대승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 불교가 또 쭉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7세기,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200년 뒤 한 7세기쯤에 뭐가 나오냐면 밀교가 나와요. 이게 인도의 가장 간단하게 보는 교리 발달사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김동하 교수가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런 식인 거예요. 초기에 부처님께서 이 행복과 고통의 원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을 하신 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행동, 행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경험하는 경험의 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부파에서는 업감연기라고 하는 걸 정리해냈단 말이에요. 업의 감흥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업감연기라고 하는 걸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뒤에 보살승 불교가 있는 요 대승에 조금 있다가 숫자의 의미는 이야기하겠지만 또 600년대에 또 중요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900년쯤에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것이 이 부처님께서 중요시 여기셨던 이 행위를 원동력으로 하는 연기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유식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쭉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김동하 교수 책의 특징이에요. 서사가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을 오늘 쭉 보는 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서 유식학이 성립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게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 현장 삼장법사가 법상학이라고 하는 유식학의 하나의 교파의 교주가 되는데 근데 초조로서 있는 이 현장의 법상학이 또 신라로 넘어가고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오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서장에 있다라고 하는 전반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8페이지에 만약 유식 철학의 골자를 일언으로서 간단히 요약해 말한다면 이제 김동하 교수가 유식 철학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아 철학으로서의 자아의 핵심체는 심식이다. 그러니까 유식학은 자아 철학이다.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것, 그 다음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그 본성을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유식학이다. 이거를 이제 오늘은 안 배울 건데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아마 배울 건데 그때 배우면은 상, 성, 위라 그래요. 유식을 배울 땐 요 세 가지 단어를 잘 봐야 되거든요. 상, 성, 위. 상이라고 하는 건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 경험되는 현상이 자아를 비롯한 만법이 드러나서
경험되는 이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걸 논하는 게 상. 그리고 그 현상의 본질인 성. 그리고 이 상이 드러나 있는데 고통으로 경험이 된다면 그것을 행복으로 되돌리는 과정, 수행 과정인 위까지. 요 세 가지가 유식이라고 하는 자아 철학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7페이지쯤 보면은 서론이 있어요. 이 서론은 3장까지 있는데 유식사상의 흥기와 발달을 개관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경전이 어떤 경전인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법상종이 만들어지는데 그 법상종이 세계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법맥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서 목차를 만드시더라고. 그래서 김동학 교수 책은 따로 어떻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함의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공부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 그대로 공부를 해보면 19페이지에 제1장이 유식 사상의 흥기와 이 발달의 개관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뭐냐면 유식이라고 하는 유심론. 유식은 만법 유식이라고 하거든요. 만법은 오직 식뿐이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유심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왜 극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전에는 마음으로 설명하지 않던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도 부처님께서는 물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항상 마음이 앞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유심론자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추구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은 전부 근원을 어디로부터 찾는 거냐면 식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만법 유식, 줄여서 유식. 자, 그런데 이 유식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첫 번째 문단은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의 사상에도 이 유심론이 충분히 있다. 뿌리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쭉 인용구 찾으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뒤로 넘어가면 이 중요한 숫자들이 좀 나와요. 20페이지에 보면 900년경 또는 1000년경 이때가 누가 나오실 때냐면 무착보살과 세친보살이 나올 때입니다. 즉 세친 삼형제가 나올 때예요. 900년경. 그 다음에 또 숫자가 또 있어요. 20페이지에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 600년경에 또 누가 나오셔. 그게 누구냐면은 용수보살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한번 이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600년경에 누가 나왔냐면 용수보살이 나왔어요. 그럼 용수보살은 도대체 왜 나왔느냐? 물론 이제 그냥 태어났죠. 태어난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왜 나왔냐면, 여기 나오려면은 그때 600년경에 태어나신 분들 엄청 많은데 다 안 나왔잖아요, 여기. 여기에 지금 왜 나왔냐면, 여기 왜 나왔냐면,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업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부파불교에서는 이것을 업감연계설로 발전을 시켰는데, 업감연계설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부파가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이것이 지말로 나뉘면 18가지 부파로 나뉘거든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 막 경쟁을 해요. 교리적으로.
어떤 교리냐면 무엇이 깨달음인가? 그래서 아라한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라한이 없는가?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겼냐면 유부가 이겼어요. 유부는 설일체 유부예요. 설일체 유. 있다. 그러면은 설일체 유를 일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둘로 구분을 하면 그걸 뭐라 그러는 거냐면 삼세 실 유 법체 항 유. 그래서 유부예요. 이때요. 삼세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체 항유 할 때 이 법이 뭐냐면 5위 75법이라 그러는데 이 5위 75법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을 채우고 있는 그 무엇인가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최소 단위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존재의 최소 단위. 이 얘기를 이제 안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 사람들도 사유가 다 있어. 이제 핑계 없는 무덤은 없지만 이 사람들도 왜 이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업감에서 연기를 하려면 연기한다라는 건 무엇인가를 근본으로 하고 재료로 해서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료가 있어야 돼. 재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한 거냐면 이 사람들도 부처님의 무아서를 부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완전히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나는 화합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과 이것과 이것이 합쳐져서 나라고 하는 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3개만 하면 안 되겠다. 5개를 해야 되죠. 오온이니까. 자, 오온의 합쳐져서 자라고 하는 망상이 생기니까 이 망상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무아설이거든요. 오온이 없다는 게 아니라 화합물들이 조건으로서 있는데 걔네들은 화합물인 거지 걔네들이 합쳐져서 자아라고 하는 단일된 실체가 없다. 그걸 무아라고 하니까 여기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 자아라고 하는 뭐가 없냐면 개념은 없는데 그러면 그 화합물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 주목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 화합물을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만법에서 시작해요. 만물은 수없이 많은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만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복잡해. 항상 사유를 하려면 범주화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법을 어떻게 범주화를 한 거냐면 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범주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 둘, 셋, 넷, 5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전부 다 오온을 계승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뭘 하냐면은 이제 여기다가 최소한의 단위들을 찾아내 가지고 다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75가지가 나왔어. 75가지. 그런데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느냐? 쪼개면 예를 들면은 여러 가지 중에 명근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이게 아마 불상응행법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명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5위 75법을 나눈 유부의 사람들은 존재마다 수명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본 거예요. 수명이라고 하는 법이 각각 다른 명근이 그 존재들에게 지금 화합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 명근은 더 이상 쪼갤 수 없지는 않은데 이걸 분해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명근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쪼개면 안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최소 단위의, 이거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이 개념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75가지를 찾아놓고 그것을 오온을 기준으로 한 5위로 구분을 해놨다. 이게 5위 75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최소 단위 찾는 걸 그래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다 여기다 색법을 넣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최소 단위인 극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3세실유라고 했느냐? 5위 75법이라고 하는 이 법체가 펼쳐질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걸 카페트 같은 건데, 이 카페트가 쫙 펼쳐져 있고 이 롤러에 계속 지나가. 이렇게 롤러에 지나가. 그러면은 아직 안 지나간 건 미래, 지나가버린 거는 과거, 지나가고 있는 건 현재라. 그 카페트 위에 5위 75법이라고 하는 법체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3세가 실제하지 않으면 법체가 실제한다는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펼쳐질 곳이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이 5위 75법하고 100법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보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만법을 분류하는 작업에서. 근데 유식으로 가면은 이게 5위 100법이 돼요. 100법. 25가지가 늘어. 그런데 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5위 75법 유부에는 시간이 법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 뽑아가지고 지금 3세 시류를 말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왜 3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카페트가 그 법체, 이 항유하는 만법, 현상계의 최소 단위가 펼쳐지는 무대인 거예요. 이 무대를 없애버릴 수가 없으니까 3세가 실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트라고 표현을 했지만 필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름이 쭉 있어요. 이 필름이 있는데 그 필름에는 지금 뭐가 올라가 있는 거냐면 법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이 화합되어서 만 가지 현상들이 쭉 필름 위에 펼쳐져 있는데 그걸 구분을 하면 5위 75법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만법에 모든 것들이 현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 TV에 이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TV를 분해했을 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는 최소 단위의 법은 항유, 실제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3세실 유, 법체, 항유다. 그런데 사실은 3세실 유는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그냥 법체 항유를 조력자로서 지금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할 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법의 최소 단위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설일체 유부인 거예요. 그래서 유부를 평가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공은 알았는데 법공은 몰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하는 겁니다. 유명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유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유부는 철저하게 무아를 밝혔어요. 부처님의 무아를 정말 정밀한 논리로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비판을 받았는가? 법공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본인들은 이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니까 헷갈리지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뭐가 헷갈리냐면 내가 있다는 건가? 이 말 자체가 가장 높은 이해에서는 유부의 3세시류 법체 항유의 논리를 가지고 무아를 깨칠 수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자아를 있다라고 찬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이 유부의 논리인 삼세시류 법치학류는 삼법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행무상과 재법무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파가 경쟁을 했는데 거기서 유부가 1등을 했어. 1등을 했다는 건 신도가 제일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누가 나온 거예요? 용수보살이 나온 거죠. 용수보살, 천재라 그랬죠? 원래 천재들이 조금 처음에 사고 좀 치잖아요? 이 유명한 사고들 좀 많이 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회심하셔가지고 이 불교에 귀의를 하는데, 불교에 귀의를 해서 불법을 쭉 보니까 부파불교부터 시작해서 초기 불교의 전적을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전부 다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요 유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셨냐면 무아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용수보살은 그걸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일체, 개, 공, 공성을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자꾸 사람 헷갈리게 너희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있다는 말 좀 그만하면 안 되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현혹되니까. 바라문교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일체 개공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초전법륜의 첫 문장 중도를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의 논전은 공론이에요, 중론이에요? 중론이잖아요. 공을 말씀하시는 논전이 아니라 중도를 말씀하시는 논전이 중론이에요. 그래서 일체 개공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중도를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이게 600년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용수보살 살아 계실 때는 이 말을 조금 잘 들었어, 사람들이. 그런데 중관학파도 또 갈려요, 이렇게 의견이. 어떻게 갈리냐면 다 공이다. 전부 다 공이다. 아니다. 용수보살은 중도를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공과 유의 중도가 있다. 이것을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과 극단적으로 공에 치우치는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공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 게 바로 악취공의 등장입니다. 이 악취공이라고 하는 건 누가 평가를 한 거냐면 무착보살이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알겠다. 너희 중관학파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용수보살이 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다. 너희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자꾸 그렇게 공공공 그러니까 다 공인 줄 알지 않느냐. 사람들 다 허무주의 빠진 거 안 보이느냐 지금. 그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유부에서 말하는 유도 아니요, 극단적으로 말하는 공도 아니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중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900년경에 무착보살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제 뭘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유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교재를 봐야 돼요. 21페이지에 맨 아랫문단에 보면, 맨 아랫문단에 위에 보면 무착의 사상도 역시 중도 사상을 청명하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중도 사상은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착의 중도 사상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삼종자성과 삼종무성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중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초기 부파 그리고 용수보살의 중관까지 요 내용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아. 제가 보기엔 여기 그냥 지워버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뭐였다고요? 그건 뭐냐면 열애는
중도의 의식에 있다. 중도의 의식에 머물고 있다. 중도를 깨달았다. 이 중도설법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용수보살도 무착보살도 왜 자꾸 여기서 벗어나냐고 지금 새로운 사상들을 내는 거거든요.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설일체 유부에서는 유라는 오해를 낳았고 용수보살의 중관학파인데 왜 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설에서는 악취공에 편중되는 오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와 공의 양극단에서 벗어나자라고 나온 게 뭐였냐면 중도를 이야기하는 유식이라 그랬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유를 설명할 때 유라는 건 뭐냐면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있잖아. 물론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가유라고 하는데 임시로 가짜로 있다. 근데 요 가유로서 설명할 때도 삼종 자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삼종 자성의 이 개념을 가지고 유를 설명하고 공을 설명할 때는 뭘 하는 거냐면 삼무자성을 가지고 무자성설 삼종 무자성설을 가지고 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균형을 잡는 겁니다. 모든 현상을 의타기성,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으로 설명을 하고 상무성, 성무성, 승이무성이라고 하는 또 3종 무자성으로 균형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은 아주 재밌어. 중관과 유식이 인도 불교의 쌍두마차라 그랬는데 이 중관과 유식을 가장 제가 보기엔 잘 설명하신 분이 원효 스님이라. 원효 스님께서 대승기심론 소별기에서 이 중관과 유식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를 하시냐면 중관은 모든 벽을 다 무너뜨렸는데 모든 벽을 전부 다 무너뜨림으로써 뭘 보여주냐면 중도 실상을 보여준대요. 유식은 어떻게 하냐면 먼지 하나까지 전부 다 벽을 세워서 그리고 그 벽을 명료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개념화해서 중도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이 대결을 벌이는 게 대승기심론이거든요. 그런데 삼종 자성이라는 뭘 세운 거냐면 개념을 명료하게 세우는 거예요. 삼종 무자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정의를 명료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은 서양 사람들이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서양 철학에서 거기 보면 정의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정확한 정의, 아주 명료한 정의, 언어 하나, 티끌 하나까지 다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언어로서 본질을 찾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동안 말로써 왜 진리를 못 찾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말로 진리를 설명 못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말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가 말을 충분히 연구를 안 했으니 명료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 아니냐. 언어를 더 체계적으로 아주 명료하게 구분을 해내면 하나하나 한 가지 법을 왜 만법을 이제 자꾸 줄이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주 세밀하게 10,000가지든 100,000가지든 1,000,000가지든 개념을 명료하게 세워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러면 진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개념을 딱 세워서 이걸 가지고 중도 실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삼종 자성과 삼종 무자성은 둘 다 지금 뭘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현상계를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현상계의 실성, 본성이니까 현상계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의 의지에서 나오느냐 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했던 거냐면 현상을 다른 말 법자 들어가는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만법인데 이 만법은 뭐에 의해서 나온다고요? 유식. 그래서 중도실상을 유부와 중관악파의 이 악취공 사이에 중도실상을 말하고 싶었었는데 그걸 세우기 위한 두 가지 축도 세웠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축이 현상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두 가지 축에 대한 근본이 되는 기둥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유식으로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유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무착보살 때 만법이 유식이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식이라고 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교리발달사의 대강을 배운 거예요. 대강을 왜 배웠냐면 유식이 왜 나왔냐 이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추적을 해본 거거든요. 내용은 이러했죠. 부처님은 처음부터 맨 처음에 부처님은 약간 그 두갈식에 가까운 분이에요? 미갈식에 가까운 분이에요? 두갈식에 가까운 분이에요. 부처님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다가 방문 나갈 때 진심 말씀하시는 분 아니거든요. 항상 처음부터 임팩트 있는 가장 핵심을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논리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본인의 논리의 구조가 이미 구조화된 지식이 머리에 있으니까 가장 상위의 핵심 개념을 말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그 뒤에 그 범주에 따라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설법은 초전법륜이고 그 초전법륜의 시작이 본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중도의 의식에 이르는 것, 이게 불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설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유부가 이걸 벗어났다고 느꼈어요. 누가 느꼈냐면 용수보살이. 그래가지고 대안을 들고 나왔어. 처음에는 뭐 했냐면 중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놓은 이름이 중관이에요. 공관 아니에요. 저 공론 아니에요. 공론 아니에요. 중론입니다. 그런데 중론이 진짜 어렵거든요. 중론은 뭐보다 더 어렵냐면 유식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수보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전부 다 오해해가지고 공만 남아서 악취공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또 다른 중도를 말씀하시는 방편으로 유식이 나왔더라.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무착보살로부터 시작이 됐고 이걸 완성한 게 세친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직 세친까지 못 갔어요. 이제 유식의 시작까지 온 거예요. 유식,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만법 유식. 만법이 뭔지 이 히스토리부터 오이 백법에 해당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본성에 대한 내용까지 아마도 오늘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24강이 마치고 나면 유식, 이것을 펼쳐서 A4 한 장으로 쭉 이해할 수 있는, 시험은 안 볼 겁니다. 그런 공부하는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유식의 시작까지 오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